본 영상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정 종목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님을 먼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아니, 목요일까지만 해도 다들 기술주 랠리에 축포를 떠뜨리는 분위기였잖아요. 이 파티가 적어도 2026년까지는 갈 거다, 이런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죠. 그런데 금요일 딱 하루 만에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뭐 잘 달리던 차가 갑자기 급정거한 것 같은 그런 충격이었죠.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갑작스러운 시장의 변심,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유와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제 20년 경험을 녹여서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 분석이 도움이 되신다는 구독자님들, 댓글 늘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표 좀 보세요. 정말 극명한 대비 아닙니까? 왼쪽이 목요일 시장인데요. 나스닥이 0.78% 오르고 엔비디아는 1.6% 넘게 뛰면서 AI 기술주가 다시 한번 시장을 끌고 가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금요일,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3대 지수가 전부 하락세로 돌아섰고 시장에는 갑자기 사모신용 리스크다, 지정학적 긴장이다, 이런 낯선 단어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냥 뭐 하루 이틀 조정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축제 분위기에 취해 있을 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이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볼 겁니다. 먼저 시장이 왜 이렇게 돌변했는지 그 신호탄 역할을 한 카나리아의 경고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뒤에 숨어있던 세 가지 진짜 리스크는 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갈 수 있는 세 갈래 길과 우리의 대응 전략까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잘 따라오시죠. 자, 첫 번째 일약입니다. 금요일에 하락을 촉발시킨 결정적인 사건, 바로 탄광 속 카나리아의 경고죠. 옛날 광부들이 유독가스를 미리 감지하려고 카나리아를 세장에 넣어 탄광에 들어갔잖아요. 금융시장에서도 큰 위기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이런 작은 전조들을 바로 탄광 속 카나리아라고 부릅니다. 사건의 핵심은 이겁니다. 블루아울 캐피털이라는 아주 큰 자산 운용사가 자기네 펀드 중 하나의 환매를 갑자기 중단시켜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큰 손들끼리 돈을 모아서 기업에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투자 클럽이 있는데 갑자기 그 문을 걸어 잠가버린 겁니다. 투자자들이 돈 좀 빼달라고 아우성인데 미안하지만 지금은 돈 못 내준다고 배째라 선언을 한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면 알리안츠 그룹의 모하메드 엘 엘리언 같은 세계적인 거물이 이거 혹시 탄광소 카나리 아닐까? 이런 글을 올렸을 정도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 눈에는요, 이게 마치 2007년 8월 BNP 파리바 은행이 펀드 환매를 중단했을 때의 데자뷰처럼 보입니다. 그때도 다들 에이 저거 하나 가지고 뭘 그래 했지만 그게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숨겨진 폭탄이 터지기 시작한 첫 신호였고 정확히 1년 뒤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죠. DNA가 너무 비슷해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서 뭔가 골마 터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거죠. 좀 더 들여다볼까요? 블루아울은 돈 빼달라는 요청이 폭주하니까 유동성 관리를 위해 환매를 중단했는데요. 여기서 제 눈에 딱 걸리는 건 네 번째 줄. 이 펀드가 주로 IT,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데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다른 멀쩡한 펀드 자산을 14억 달러나 팔아서 급한 불을 끄려 했다는 건요. 이건 마치 가장이 생활비가 부족해서 애들 적금 통장을 깨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상황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럼 블루아울 사태는 도대체 왜 터졌을까요? 이건 단독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애써 외면하면서 괜찮을 거야 하고 있던 저 물밑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세 가지 리스크를 수면 위로 뻥 하고 터트린 기폭제였을 뿐입니다. 이제 그 숨겨진 진짜 범인들을 하나씩 만나보시죠. 첫 번째 리스크, 바로 사모 신용 리스크입니다. 블루아울 사태의 몸통이죠. 최근 블룸버그가 인용한 UBS 보고서를 보니까 정말 등골이 오싹한 경고가 있더군요. 생성형 AI가 발전하면서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사업 모델 자체가 쓸모 없어질 수 있고 이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모펀드들의 대출이 한꺼번에 부실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눈에는 이게 딱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직전 모습하고 너무 닮아 보여요. 그때도 신경제라면서 수익도 없는 기업들의 돈이 미친 듯이 몰렸었죠. 지금 상황이랑 판박입니다.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아주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뜨면요, 시장은 정말 귀신같이 반응하죠. 국제유가가 바로 치솟고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잡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에 찬물을 확 끼얹는 격이 되거든요. 당장 항공주 주가가 급락하는 것만 봐도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는 매파적인 연준, 즉 허키시 FOMC의 가능성입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시장 심리라는 게 원래 이렇게 간사합니다. 목요일에 공개된 1월 FOMC 의사록에 몇몇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으면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시장이 좋을 땐 다들 이걸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금요일에 블루아울 사태가 뻥 터지니까 갑자기 이 문구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준이 금리 더 올리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기술주처럼 비싼 주식들의 가치를 짓누르기 시작한 거죠. 이 세 가지 리스크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결과가 바로 이 차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다우, S&P 500, 나스닥 할 것 없이 주요 지수들의 온통 빨간불이 켜졌죠.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가 색깔로 나타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 심리가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었다는 명백한 증거죠. 자, 보세요. 이런 거시적인 리스크가 우리 계좌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칼을 꽂는지 이 표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첫 줄, 세일즈포스를 볼까요? 3호 신용 리스크가 터지니까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인 세일즈포스가 1.33% 빠졌고요. 두 번째 줄, 델타항공은 유가 급등 걱정에 무려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줄, 바로 전날의 영웅이었던 엔비디아조차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데는 장사가 없었죠. 리스크는 이렇게 도미노처럼 우리 계좌로 직접 전염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문제 분석은 끝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가능성들을 미리 그려봐야겠죠. 저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늘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대응합니다. 감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갖고 대응하는 거죠.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세 갈래 길은 이렇습니다. 첫째, 최상의 시나리오, 빠른 회복. 둘째, 가장 가능성 높은 기본 시나리오, 지루한 횡보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대비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 리스크 전염입니다. 단순히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예측만 하는 게 아니라 각 길목마다 뭘 해야 할지 미리 약도를 그려놓는 것이 20년차 투자자의 생존 방식이죠. 이 표에 모든 전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차분히 한번 보시죠. 먼저 가장 위, 빠른 회복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블루아울 사태가 그냥 그 회사만의 문제로 끝나고 지정학적 긴장도 스레르 풀리는 경우죠. 이땐 시장이 싸게 살 기회다 하면서 달려들 거고 기술주가 다시 시장을 이끌 겁니다. 이럴 땐 주도주를 조심스럽게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겠죠. 두 번째, 중간에 지루한 횡보장. 제 생각엔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이죠. 시장은 계속 오르락내리락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제 경험상 이런 어중간한 상태가 사람을 제일 피말리게 하거든요. 이럴 땐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실적 좋은 우량기업 주식을 꽉 붙들고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가장 아래 리스크 전염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다른 사모펀드에서도 줄줄이 문제가 터지고 국제 분쟁이 격화되면 시장은 전반적인 투매, 즉 셀오프에 들어갈 겁니다. 이때는 주식을 더 사는 게 아니라 현금 비중을 확 늘리고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갈아타는 등 철저한 방어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이 복잡한 분석들을 싹 모아서 우리 같은 월급쟁이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이런 불확실한 시장에서 제가 20년간 피와 땀으로 지켜온 생존 수칙, 핵심적인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공포에 질려서 가진 주식을 내던지지 마세요. 변동성은 주식시장의 입장료 같은 겁니다. 이걸 못 견디면 수익을 얻을 자격도 없는 거죠. 둘째, 지금 당장 본인 포트폴리오를 한번 쭉 점검해 보세요. 혹시 블루아울이 투자했던 것처럼 아직 돈도 못 버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빚 많은 위험 섹터에 비중이 너무 쏠려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옥석을 가려내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실용적인 조언이죠. 항상 총알, 즉 현금을 준비해 두세요.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것,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2000년 닷컴 버블이나 2008년 금융위기도요. 지금 와서 긴 차트 위에서 보면 그냥 작은 웅덩이처럼 보일 뿐입니다. 옆 부서 김 부장님이 주가 빠졌다고 술이나 마시러 가자고 할 때 우리는 조용히 좋은 기업을 싸게 살 기회를 엿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설명의 핵심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사태, 과연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일까요?
아니면 시장의 기후 패턴 자체가 바뀌는 시작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고민하고 시나리오별로 대응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 성패를 가를 겁니다. 오늘 영상의 한 줄평입니다. 결국 시장은 생존의 무대이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현명한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